저희가 함께 다뤄볼 주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다뤄볼 주제는 폐암입니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의 주요 원인을 차지하는 중요한 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암 발생 통계에서 보면 남자에서는 2위, 여자에서는 5위 정도의 암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4위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암 중에서 매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폐암에 대해서 사례 환자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 환자는 어떻게 내과에 방문하게 됐나요? 네, 사례 환자는 60세 남성 환자고요. 50감년 정도의 상당히 흡연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환자는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으로 우연히 이제 흉부 X선에서 25mm 정도의 종괴가 발견돼서 이제 내원을 하셨고요. CT에서도 우중엽에서 이제 2.5cm의 혹이 발견돼서 조직 검사를 통해 폐선암이 확진된 환자입니다. 환자가 폐암 환자인데 흡연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흡연량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폐암의 발생 위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폐암 발생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흡연은 폐암 발생의 8,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폐암 발생의 위험을 표기할 때 담배에 있어서는 이제 갑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즉 하루에 몇 갑을 피느냐, 그리고 그리고 몇 년 동안 피우느냐를 이제 곱해서 우리 갑년이라고 계산하고요. 요 갑년의 양이 흡연을 통한 폐암 발생의 위험을 이제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들이 증상으로 이제 방문하는 시기는 대체 언제쯤 되나요? 대개 알려진 바로는 늦게 방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암 환자는 보통 기침이나 뭐 객혈이나 아니면 체중 감소 이걸 통해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사례 환자처럼 건강 검진을 해서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뭔가 보인다라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폐암 환자 10명 중 4명 정도는 이미 많이 전이된 4기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은 증상 발현이 좀 늦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조기 발견이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9년 올해 8월에 폐암 검진이 국가검진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4세에서 74세까지의 30감년 이상, 그러니까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피운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2년마다 CT를 찍는 그 폐암 정기 검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런 환자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특히 흡연력이 많으시다면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이제 받게 되실 거고요. 그걸 받으면 이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사례 환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자는 어떤 상태였나요? 그리고 그 사례 환자의 폐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사실 사례 환자는 흡연 외에는 다른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의 폐암의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마도 흡연이 되겠죠. 네. 환자를 이제 저에게 협진을 주셨는데 저에게 협진 주시기 전에 어떤 검사들을 구체적으로 하시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암은 조직학적 확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경우에처럼 이제 폐 말단에 종괴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말단을 바깥에서 찌르는 폐세침 흡인술을 시행하고요. 그래서 이제 폐선암을 진단할 수가 있고 때로는 폐 안쪽에 중심부에 위치한 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과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학적 확진을 돼서 폐암이라는 확인이 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이제 CT나 MRI나 전신 PET를 찍어서 이제 어디까지 전이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병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폐암은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어요. 근데 소세포 폐암의 경우는 수술을 거의 하지 않지만 비소세포 폐암일 경우에는 1, 2, 3, 4기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수술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이제 병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병기별로 치료 방법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1, 2, 3, 4기 중에 1, 2기는 초기에 해당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이제 장 교수님한테 제가 보내드리게 되죠. 그리고 4기의 경우 이미 많이 전이가 돼서 아니면은 손 쓸 수가 없어서 수술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항암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기의 경우는 조금 이제 복잡한데 일부 3기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분도 있고요.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로 완전 절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도 있듯이 폐암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이제 환자의 구체적인 치료 방안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장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술협진을 의뢰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기가 치료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폐암이 폐에만 국한되어 있고 다른 장기로 가 있지 않거나 그리고 주변 임파선은 침범했으나 종격동까지 멀리 임파선이 가지 않았던 경우는 이제 수술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기만 가지고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환자의 기본적인 병력, 그다음에 폐기능 상태, 그리고 운동 능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변기가 났더라도 환자의 폐기능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을 같이 앓고 있으면 수술의 위험도가 올라가서 그때는 다른 치료 방법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어야 되고요. 협진 주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60대에 기저질환이 없는 비교적 건강하시고 젊은 분이시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폐암 수술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수술 방법으로 하신 건가요? 기본적인 폐암 수술은 이제 폐 종괴가 있는 폐엽을 절제하는 것과 주변에 있는 임파선을 같이 청소하는 종격동 임파선 청소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술기가 기본적인 폐암 수술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폐암의 크기가 작고 초기인 경우에는 폐엽 절제술이라고 하는 절제술보다는 조금 자를 수 있는 쐐기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종괴가 크거나 아니면 주변 구조물들을 너무 많이 침범한 경우에는 한쪽 폐를 다 자르는 전폐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사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중엽에 2.5cm로 비교적 크지 않은 종괴였고 다른 주변 구조물로의 침범이 없어서 우중엽 절제술과 임파선 청소술로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술은 잘 된 거죠? 네, 수술방에서 문제없이 잘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합병증 없이 환자분 잘 퇴원해서 현재 외래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엑스레이 한번 사진 보시면은 이게 수술 전 사진과 수술 후 엑스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수술 전후에 큰 합병증 없이 폐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은 이제 잘 끝났는데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수술 후에는 어떤 합병증을 또 걱정해야 되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폐암 수술, 특히 이제 폐엽 절제술이라는 수술 자체가 100% 안전한 수술이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합병증은 뭐니 해도 폐렴이 되겠습니다. 이 폐렴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수술에서 뭐 폐를 잘못해서 폐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이 걷고 운동하고 크게 심호흡하고 기침해서 가래를 잘 뱉는 이러한 그 이후 재활 치료들을 잘 따라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폐에 가서 가래가 쌓이고 그것이 폐렴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합병증이 되게 됩니다. 이 폐렴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해보셨겠지만 수술 후 사망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되겠고요. 물론 폐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합병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점들은 이제 수술하는 집도인 제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환자분들께서는 이 폐렴을 막기 위해서 수술 후에 내가 열심히 아프더라도 운동을 하고 기침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호흡기 의사인 저와 그리고 흉부외과 의사인 장효준 교수가 함께 이제 폐암 환자가 어떻게 진단되고 치료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각자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장효준 교수님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병동이나 외래 진료 보면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설명을 해도 그 순간 이제 이해하시는 것 같지만 잘 이해 못 하시고 또 다음번에 또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과 보호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은 주제로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